지금부터 대한토목학회 제37회 건설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의 강상혁 교수입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로 김호경 건설정책포럼위원장께서 환영의 말씀과 함께 포럼의 취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김호경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건설정책 포럼은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월 토목의 날 때도 저희들이 건설정책 포럼을 진행했고 그때가 36회였고요. 오늘은 이제 37회가 됩니다. 당시 이제 36회 건설정책 포럼은 국토 인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사업 정책과 제도 혁신 제안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다루었고요. 한 2달 뒤에 정리된 결과들이 또 학회지에도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건설 정책 포럼을 맡으면서 그 전부터 이렇게 쭉 활동을 해오시는 이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오피니언 위원회가 상당히 그동안 이슈 페이퍼를 계속 지속적으로 3개월마다 발행을 하고 있고요. 개간으로 발행하고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사실은 건설 정책 포럼을 올해 봄에도 한번 준비하고 지금 가을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슈 페이퍼가 지난 이제 7월에 나왔던 오피니언 위원회의 이슈 페이퍼는 기반 시설 재건이 빠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허상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후되는 자산에 대한 문제들도 특히 이제 인프라 시설물 쪽에서 좀 다루는 관점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신 바가 있고요.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0월에도 이슈 페이퍼가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2024년 10월 이슈 페이퍼가 35호인데요. 시민 삶의 질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자산 관리 방향 제고라는 그런 이슈 페이퍼가 발행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진행되시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정독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단초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주제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제 제목에도 있는 것 같이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2021년에 기반시설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정부 재원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들이 지금 급속히 이제 노후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에서 금방 나타나는 얘기고요. 게다가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환경적 변수까지 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려다 보면 결국은 어떤 통일된 시설물의 평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충당금이라든가 그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 인프라 자산 관리 현황과 정책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용환 교수님께서 상당히 이제 오늘 발제 준비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많이 끌어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패널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이봉남 교수님께서 좀 수고하셔서 6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약 한 2시간 반 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좀 좁아서 협소해 보이긴 하지만 집중된 모습으로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플로어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은 포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원래 그 정충기 토목학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는데 일정이 약간 지연돼서 주제 발표 후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인프라 자산 관리 현안과 정책 개선입니다. 오늘 포럼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입니다. 우선 이영환 인하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 잠시 단상을 정리하고 이봉남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순간 이제 회장님 오셔가지고요. 정충기 대한토목학회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컨벤션에 축사 또는 인사말을 7번 합니다. 이제 3번 했고요. 이게 딱 중간입니다. 4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행사에 관련된 개발적인 내용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사말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지금 이 인사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재주가 그렇게 있어서 보통 인사말을 하면 대부분 작성해서 옵니다. 근데 이건 순수히 제가 작성한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토목학회 회장 정춘입니다. 가을에 제주에서 토목과 건설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설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정책 포럼은 건설과 인프라에 대한 정책 그리고 법과 제도의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학회의 개내외 소통 창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미래 국토 인프라 혁신 포럼을 국계 연구단체에 등록시킴으로써 학회 위상 제고와 함께 토목인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회의 국가 인프라 정책에 대한 토목인 중심의 포럼으로서 국회 포럼과는 차별화된 역할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준비한 제37회 건설정책 포럼은 도시인프라 자산관리 현안과 정책 개선을 주제로 다룹니다. 2021년 개정한 지속가능한 기본시설 관리 기본법은 생애 주기 관리 관점에서 인프라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즉 인프라를 자산관리 개념을 토대로 사후 대책형 관리에서 선제적 예방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변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자산관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부 법령과 세부 법적 기준이 정비되지 못하고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도입과 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화율을 고려하여 도시인프라 자산관리의 현안과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하대학교 이영환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이봉남 서울대 교수님의 주관으로 6분 패널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안정과 국가 재산에 대한 국민 안정과 국가 재산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의 안전관리라는 중차대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포럼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은 잘 정리하여 정부 및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행사와 더불어 앞으로 이어지는 학회의 건설정책 포럼에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호경 위원장님, 이용환 교수님과 이봉장 교수님, 그리고 건설정책포럼위원회와 시설자산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통합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영환 교수께서 도시인프라 자산관리 현황과 정책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학회 시설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나대 위원입니다. 너무 협소한 공간이 돼가지고 제가 발표를 내려가서 오늘 이런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서 횟수로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반시설 관리 시대의 도시 인프라 관리 현황과 자산관리. 시설 자산관리라고 썼던 이유는 자산관리하면 기재부에서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셈 매니지먼트.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 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어셈 매니지먼트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본 계획들을 수립할 때 자산관리라는 용어를 상당히 쓰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자산만 우리가 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회 이름도 시설자 앞에 붙이고 영문은 IAL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하고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 인프라라는 용어를 오늘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한번 더 정의를 나눠 내려보겠습니다.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런 의 축약이거든요. TV에서 보시면 인프라는 하부 구조와 스트럭처라는 구조입니다. 보통 인프라스트럭처는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크게 이코노믹 인프라스트럭처와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코노믹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가 지금까지 SOC라고 정의하는 국가 경제 활동과 밀접한 도로나 항만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생활환경시설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물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기반시설이나 사회니까 사회기반시설, 사회간접적 SOC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2019년도에 지금 밑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종래 SOC와 생활 SOC라는 어떻게 보면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이 또 새롭게 정의가 돼서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법정 용어를 보시면 크게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장장 같은 것도 도시의 인프라로 기반시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인프라에서 저희가 인프라를 알아봤어요. 자, 도시라는 범주를 우리가 왜 중요시해요? 저희가 1960년도에 거의 40%의 도시가 근데 인구가 도시 지역에 사는 비율인데 지금은 92%, 100명 중에 92명이 도시의 범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학회가 지금 관심을 갖고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관리 제도 변화하고 다음에 자산관리 해외 사례 그리고 저희가 도시 인프라 쪽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도 개선과 재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960년생입니다. 그때 저희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한 3만 5천 불이 되었어요. 한 6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급속도로 했고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고 그리고 2021년은 선진국의 대표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압축 경제 성장 엔진에는 우리 학회가 중심되는 우리 동료들이 결국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그 했던 인프라의 압축 건설이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시설들을 지금 이렇게 지었고 그런 지은 60년대, 70년대 지은 것들이 벌써 50년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점들이에요. 지금 이게 계속 성장할 거냐, 떨어지거나 그간 한2번 이렇게 내려가다 다시 올라갔지만 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인프라 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프라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들이 어떤 사고를 내주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도로 함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연희동에서 그런 그 차가 상당히 좀 이쁘게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영천시의 그 계엄저수지가 2014년도에 이건 굉장히 백성역에서 열매간 터지면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은 터지면 거의 물쇼를 하는 이런 그리고 상수도 이거는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영상 특별마다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화율 92%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반시설의 상태가 결국 도시랑 동조하에 있는 기반시설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30년 이상 된 게 지금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이게 10년 뒤에는 50%를 점거합니다. 그리고 그 2024년 3년도에는 70%. 이 급속도로 우리 고령화가 되듯이 시설물도. 자, 그러면 20%라는 건 상당히 좀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 여기는 신축 아파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기반 인프라들은 철도 시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30%. 그리고 내부 연안이 지난 신호 설비가 40%. 최근에 제가 우리 학교가 있는 인천은 60% 정도가 다 내부 연안이 지난 설비를 다닙니다. 서울시가 가장 노후화가 되게 빠르게 보시면은 하수관로 평균 35년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사고에 일어날 잠재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시특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주로 지상구조물에 대한 구조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때에 땅 속에서 안 보였거나 자가 소형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이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등급 B등급이 엄청나게 좋은 등급인데 거기서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신뢰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저희가 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 지하철 1호선 청량역에서 서울역까지 50년이 됐는데 78년입니다. 그 당시에 계획은 70년대 계획은 1000불이 안 되는 거를 3만 불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기준들이 사회경제적인 기준에서 안전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음에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보건력들이 부족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하려면 돈이 필요한 부분인데 불행히도 지금 민간 아파트의 장기 수송 충당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의 돈들을 저희는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사 진단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보수 보강의 예산 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대상으로 안 삼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정책적인 변화를 좀 보시면 시작은 상수되게 붕괴로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대형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했습니다. 드디어 20년이 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그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경제자본회의를 통해서 국가안전대책위가 올해 개년하고 6월달에 하는 그때 만드는 제도 그리고 그때부터 정부 예산 안에 안전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서울시가 먼저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늘이 도와서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시특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 유지에서 이제 유지관리는 생애주기 관점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갖췄는데 이 제도에서의 문제점은 돈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기 위해서 기속감독기관에서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날 발의하는 날 포함 지진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백성역 오수수관 파일럿 사고가 모니회의 가결 전 3일 전에 났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가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자체 모니터가 들어간 게 2019년 3월에 나온 작성 예산 작성 지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프라 관리 시설의 원인은 201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022년 12월까지 6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반사이클이 돌았습니다. 즉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뭔가 터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시설물 안 보였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사고의 위험성이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역사는 아마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특법 자체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선 재난법에 있는 지자체가 주로 관리하고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을 대부분 3종 시설물로 편입시켜서 일원화하겠다 하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안전만 받는 것을 성능평가라는 내구성과 안정성과 내구성과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즉 이 부분을 자산관리 개념이 됩니다. 지금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에서도 똑같은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시설물들이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서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특히나 지자체에게 중앙정부의 재원들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법이 기술관리부에서 관리 법안입니다. 거기에 요체는 일단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성능 개선 충당금을 좀 쌓아놓자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니 지자체에서 하는데 왜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요? 전 세계도 똑같은 중앙정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칭 컨트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시설 유지관리 기준의 성능 개선 기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영화 티켓을 팔고 거기에 눈의 지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의 10% 더 올려서 그거는 10%에 대해 거기 걸어진 돈들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쓸 수 있게끔 한정되는 그러한 법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세대주기에 관한 전략적 재정 투자를 규정한 재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거를 어떻게 사오고 나서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 보전용으로 지금 도시 인프라는 특성상 장수명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그걸 다 깨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씩 저희가 감가상각을 시킨다고 해서 40년 돼서 그게 파문이 되고 그걸 철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도시 이제는 장수명화에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급적으로 자산관리에 갈 수밖에 없고 국가 회계 기준에서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가치를 최고로 유지하라고 법령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유지관리하고 자산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때 풀리는 점들
추측해 보시면 우선 자산 가치 평가라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그러한 계획과 수립이 돼야 되고 그러한 전략 이 자체가 결국은 이 인프라를 있는 업체도 국민 재정 상태들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인프라를 지어가지고 자산관리까지 갔던 그런 그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을 뭐 전부 볼 수가 없으니까 우선 IS 55,000에서 규정하는 자산관리 7개 단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선 자산관리 제도의 도입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인프라 재정 정책이 어떤지, 다음에 그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지금의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의 움직임, 그리고 결국은 사용자에게서 납세자인 국민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미국 통용학회가 1998년도부터 거의 30년 동안 지금 매해 4년마다 리포트 카드라는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D 플러스 B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재정의 부족들을 이 특성들을 알 수 있는 게 2001년도에 D 플러스 2010년에 D 플러스였는데 연간 B등까지 올리는 연간 투자액들이 16년 동안 필요 자금이 약 2배가 됐습니다.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유추하면 한 1.77인데요. 자,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고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돈 먹는 한마라고 지금 정치인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저널리스트가 쓴 미국 새망론을 들리는데도 이 리포트 카드들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이걸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게 대선의 공약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2016년 대선 이전까지 수많은 정권마다 돈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해서 투자해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성능 평가 기관의 인프라 자산관리 서비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결국은 한 학회가 발행하는 이 인프라 평가 보고서가 결국 국민들을 움직이고 그게 일종의 아젠다까지 갔습니다. 보시면 힐러리 클린턴이 먼저 한 5천억 달러를 얘기했더니 트럼프 후보가 답을 해서 1조 달러가 얘기했고요. 그 1조 달러들이 실현된 게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1조 2천억 달러가 인프라 법에서 1조 2천억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리스가 되면서 수많은 여성의 바이든이 얘기한 게 시카고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지금 4,490억 달러, 약 590억 지금 가장 큰 치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도에 노인프라 관리에서 미국 통일학과가 학회가 제안한 거고요. 우선은 위쪽은 겁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돈이 안 들어가서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이 돈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쓰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관리라는 컨셉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오늘 패널로 나오신 최승현 박사의 그 자료에서 가져오는데 미국 오클랜드 중에서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포장도로의 자산가치까지 구조물의 자산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보면은 일본은 출장을 가보면 일본은 무슨 얘기냐면 일개 시의 토목계장이 미국은 10회 사고고 그걸 반면교사상에서 선투자하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은 그렇게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사사고 터널이 나고 그러면서 아베 2차 내각이 들어가면서 국토 관련 기본 계획을 하면서 인프라 장수면 기본 계획을 하면서 엄청난 돈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2003년도에 자산관리 개념이 들어간 게 결국 사회 자본 정비 중점 계획이라 해서 모든 시설들도 옥소수위를 해서 국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개별 보조금을 종합교부금에서 지자체가 예산 지표에 자율수권도 줬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방제 안전교부금이라 해서 노화 대책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재정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축에 보시다시피 범부처적인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를 우측에 보시면 2008년도에 BIM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022년까지 3,257건의 BIM에 대한 공사를과 설계를 발주해서 책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IT 쪽이 하는 인프라의 DX, 업무 조직 프로세스 문화 필터로 확 바꾸는 그러한 DX를 지금 촉명하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카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주로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데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캐나다도 사실 2023년도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호주는 지금 보셨던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의 인프라 조직들이 생기면서 그걸 일단 국가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마 내년에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우측에 보시면은 아까 1조 2천억 인프라법을 통과하면서 그날 대통령실에 홈페이지에 떠 있던 겁니다. 자, 미국 통화학회에서 그레이드 매긴 걸 그대로 단위별로 지금 얹어놓은 게 우측. 자, 이렇듯 이 리포트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서 굉장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시 인프라를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좀 사회자님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15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기 신도시에 우리 학교에서 28과에 나온 걸 보시면은 분당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전사고에 아까 보셨던 정자교사,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공급 부족, 리질리언스, 기후변화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상에서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촉촉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 자체가 정비 계획을 포함해서 마스터 플랜을 넣으라고 했고 다음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로 지금 신도시의 재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제가 노인프라 정책을 하고 학교로 정해되지 않은 학교로 가서 쳐다보면서 노인프라 문제를 스마트시티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스마트시티라는 게 도시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결국 시설 개량이나 생성 데이터 기반으로 시설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스마트시티의 정의 자체를 보시면 우리가 인프라, 도시 공간과 공간정보 인프라, XYZ가 도시 인프라 데이터를 가지고 연집적 데이터를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스마트시티는 방범 주식, 카메라에 잡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도시의 기반 시설에 관한 데이터와 같이 움직이적 서비스가 안 되고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센서가 초기화 도시를 가는 게 결국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시설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지속가능 지방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결국은 지자체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경제에 갈 수 있는 것은 자체 예산과 지방비 정도로 재원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성능예산 충당금을 만들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나죠. 아까 기반시설 충당금을 요금에 포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경우가 기존의 방식에서 데이터들이 있다면 개별 시설물의 검사 진단에서 내용식 의사결정이었다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자산관리 통합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점검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종 IT 개측 데이터를 들어와서 성능 기반을 평가하고 노화를 예측하고 궁극적으로 유지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산가치와 평가에 가장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경영관리 시스템이고 안 그러면 시스템이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도로공사의 포장에 가는 상태 데이터가 경영 정보냐 아니냐, 저는 경영 정보를 이제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거는 자산관리 했을 때 코스트 세이빙 사례를 좀 보여주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우선 5가지의 제어를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기반법은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개별 시설보다 위에 있는데요. 지금 철도를 제외하는 나머지는 아직 옛날 방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후 대책청에서 예방 보조로 바뀌어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규제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법정 계획들이 수립주기나 이게 개별 시설과 기반법에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법정 계획이 아직도 건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용 요금의 10% 보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하위법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수도가 오직 급하면 협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음 내년에 이 금액을 10% 올리는 것을 용역으로 해서 환경부에다 제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가 작년 연말에 이러한 충당금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형 운영조례로 표기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이 부분이 있는 거 정도 확인하고 아니면 팔로우를 하는 게 없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제도는 바뀌어 있는데 지금 작동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시설도 규정하고 유지관리 성능 개선을 다 규정하는 그거에 센터를 철도 유지 그냥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정 계획도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기반시설의 개수가 70%가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정부의 재원들을 지자체에 내려주고 도시 인프라 쪽을 개선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법령들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한 5군데가 지금 지속관리 기반에서 관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는 재정 부분이 다 부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자체 관리 기반, 성능 평가 기반으로 예상되는 되는 것들이 자산관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됐을 때에 기재부에게 지금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칸을 유지관리가 있는 동그라미 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게 없어도 지금 지자체는 기재부로 돈 주고 있습니다. 노후지방상수도청에서 노후철도시설 대량사업, 그다음에 인정부재원 1%를 지금 이쪽으로.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움직여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자기 이쁜 애들, 지 입맛에 맞는 애들만 지금 돈 주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들이 갖춰지도록 하고 여기에 저는 우리 학회가 앞장섰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7일 날 저희가 지속관리 기반에서 관리 기본법을 빨리 제정하라 하는 것을 했던 그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들이 지금 약 한 20만 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반대가 47만 개 들어있습니다. 이 차이 숫자만큼이 제가 봤을 때는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왜? 지금 3종 시설물 지정은 시설 관리 조치가 지자체가 등록 안 합니다. 등록하노만 그다음 모든 게 복귀에 조촉을 받으니까 안 하죠. 자, 이거는 제가 그때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B등급이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게 유등용 같은 경우에 진짜 집안이 침하되는 거를 예측을 못해서 500억이 지금 날라갔습니다. 자, 이거 정확한 데이터 모니터링이 됐으면 저 돈이 사실은 뜯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빨간게 2만 이하가 지금 번져나가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 프레임은 됩니다. 자, 30년 이에 한 지방 소도시 39군데가 2만 이하가 돼요. 도시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50년 뒤에는 광역시 레벨에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그 다음에 서울의 용산구, 경기 강명시, 지금의 시도시에서 2만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삼중시설과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줬냐. 자, 삼중시설을 지정할 때 안전점검할 때 정밀 안전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는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재원을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아까 인구 소멸 지역,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졌던 그러한 시대에서 환경 변화에 달라져서 용도 변경을 하는 대상으로 전국의 지자체 관리한 13,000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다 70년이 넘었습니다. 강목 전후에 쌀 증잔하게 파놓던 걸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저게 피가 나, 태풍이 와가지고 열대성 전기가 가고 그동이랑 밀라리가 터지고 자, 이걸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제는 인구 소멸 또는 감도시 대비한 기반세 관리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필요할 거라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뭐니 해도 데이터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수명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에서 장담을. 자, 그게 없으면 잔존 수명 예측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 자체 허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백업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특히 UA 원전 같은 경우에 아예 투자자들이 설계 때부터 제시를 합니다. 자, 이게 자산가치입니다. 그럼 설계사 그 부분을 처음부터 하고 그거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나누세요. 불행히도 원전하고 80년대 이후에 설계했던 화력발전소 빼고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도로도 지정사업은 안 하고 인자사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쳐줍니다. 그리고 적어도 설계 단계에서 자산코드별로 예정공사비라고 중공공사비가 우리가 베이스라인이 되어야 우리가 자산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주기에서 이 부분들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질문들은 주고 설계의 내용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적어도 지금 제도는 이렇게 되는데 요새 MZ 세대 우리 저희 같은 세대하고 달라서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관리 주체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너이자 빌더이자 오너이자.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주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산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건설, 제도, 관리, 시설, 운영 다 딴 회사. 제가 봤던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에 보면 지금 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게 시설 부서가 있고요, 수도 시설 관리소가 있고요, 지역 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넣는 자리를 확인 안 하고 재무부서에서 결산서 운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의 청라 지역에 택지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는 당연히 LH가 하면 LH가 계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공급해주는 기반시설에는 그거는 그 택지 때문에 만들어서 그 돈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만큼 정액된 것들을 내가 정액되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딱 하면은 내고 나서 바로 LH는 초성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360톤씩 되어 있고요. 지금 한 1,900억 정도 제가 계산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들이 폐소를 하거나 조정될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를 지금 환급해 줘야 됩니다. 결국 이거 뭐냐면 이 모든 거는 자산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 자산 가치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받고 있고 결산서의 신뢰성 하락 자체가 결국은 소송에서 지금 폐소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카드입니다. 자, 우측편이 가능해서
이게 30년 동안 통합회가 했던 그 하고 나서 했던 연구이죠. 자, 통합회가 이 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대신에 논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상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하면 이게 신도시의 재건축 대상 지자체가 시공사하고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 국토안전관리원이 주최를 하면 국토부가 확인 안 되는 데이터를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자산관리가 돌아가가지고 그 데이터까지 모아서 30년간 재무계획이 나오려면 제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럼 그 중간에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리포트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회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기반서 발굴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봤더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ASC를 미국 토목학회라고 번역하는 것 자체를 구술학회자가 펴지.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자, 오늘 그 시간을 5분 더 썼습니다. 사회자님 미안합니다.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료와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단상을 정리하고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